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공부 방법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모의고사 시즌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정답 선지가 몇 번인지 결정하는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정확도도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실 때 흔히 하는 생각이 풀고 채점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답까지. 그래서 풀이, 그 다음에 채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이렇게 보통은 3단계로 나누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오답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귀찮아서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얻을 게 진짜 없어요. 기껏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채점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만 딱 체크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맹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맞은 문제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맞은 것들 중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맞은 것이 있고 아리송하게 불명확하게 맞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지를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불명확하게 넘어간 거. 얘네들은 이번에 맞았어도 다음번에 틀려요. 찍어서 맞춘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 근데 이걸 캐치를 안 하고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맞은 것 중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나머지 선지들이 있거든요. 정답 선지 같은 경우는 내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알지라도 오답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서도 얻을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오답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나 연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가시게 돼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선생님은 학창시절 때부터 했던 생각이 항상 맞은 것, 틀린 것 구분 없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최대한 한번 꼼꼼히 다 보고 정답 선지만 분석하지 말고 오답 선지도 하나씩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빨리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답 선지냐 오답 선지냐 얘네들이요,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출제자가 어떤 것을 단어를 하나 딸깍 바꿔서 맞게 만들고 틀리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답 선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오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 선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정답 선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해설 강의나 영어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제가 반영이 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답 선지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이 정답 선지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선지의 내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이 중에 하나가 여러 5개, 그러니까 한 문제에 5개의 선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을 받아서 정답이 되고 나머지 4개는 선택을 못 받아서 오답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틀린 문제의 정답 선지만을 분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집을 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50%밖에 못 얻고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습관을 들일 때 오답 정리는 가급적이면 애매했던 문제들이나 그런 지문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걸 추천해. 그래서 선생님은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전 지문, 전 선지, 전 문제를 다 다시 꼼꼼히 읽습니다. 그래서 왜 맞았고 왜 틀렸는가 이잡듯이 따져요. 그래서 정답 선지는 왜 맞았는지 다 확인해보고 내가 이렇다 생각해서 3번을 답을 했어. 근데 맞았어. 근데 그게 진짜 맞는 판단이었는지를 검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아. 오답 선지도 항상 판독을 해. 얘는 왜 틀렸나? 그러니까 얘는 왜 맞았고 얘는 왜 틀렸나? 이걸 항상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면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서 내가 실전 시험장에서 정답을 픽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정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만 한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늘지를 않아요. 네, 그냥 지금 실력 그대로 약간의 문제풀이하는 감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쭉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는 왜 맞았고 오답 선지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본문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처음에 문제 풀면서 부족했던 게 뭔가, 이런 글들은 다음엔 어떻게 맞출까. 그래서 선지 분석도 해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본문도 다시 한번 분석해봐요. 특히나 얘네들을 같이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해보냐면 본문의 어떤 내용들이 선지로 뽑혀 나오는가, 이걸 좀 따져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국어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본문을 읽다가 애초에 특수한 부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딱 읽었는데 소설에서 회상이 나온단 말이야. 회상은 항상 물어보던데 하고 체크를 해놔. 근데 조금 있다가 진짜 선지에 있어. 그러면 얘는 분석하는 시간이 훨씬 빨리 여러분들이 끝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처음에는 심했는데 나중에 해소가 됐어. 이런 거는 항상 문제 나오곤 했거든. 그러면 또 체크. 얘는 특정 시점이 되게 특이한데, 전개되는 시점이 되게 특이한데, 그러면 얘는 시점은 문제로 잘 나오곤 했으니까 얘도 체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요.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들, 선지로 잘 나오는 내용들을 본문을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근거가 어딘지, 정답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문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독서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선생님이 항상 문제점과 해결책, 한계, 서론과 각 문단의 1, 2번 문장 일치, 불일치, 작은 따옴표나 강조 표시, 유명 양키 포인트 막 등등 얘기해주는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애초에 글을 읽으면서 문제가, 선지가 어디서 나올지를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지. 근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아는 방법은 사실 없어. 근데 어떤 내용이 이게 선지로 다룰 만하다, 아니다까지는 우리 강의 듣는 친구는 알겠지만 100% 판독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국어 모의고사 풀고 채점한 다음에 전 지문 그리고 전체 문제, 전체 선지 하나씩 근거 따지면서 보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얻을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기껏해서 요리를 다 해놓고 이걸 안 하고 가면 밥상을 없는 거랑 똑같아. 요리를, 소고기를 구워놓고 먹지 않는다니.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항상 선지를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영어를 독해는 잘 되는데 정답 픽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답 선지 분석까지를 계속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내용은 본문에 없었지? 중점적인 서술의 초점은 이게 아니라 이거였지? 이 단어 때문에 틀린 거구나? 얘는 너무 포괄적이고 얘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안 되는구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맞는데 이건 예시에 불과하니까 전체 주제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맥락상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잡아서 매번 따져버릇하면요, 정답선지 하나만 따질 때와 오답선지까지 다 따져줄 때 어떤 쪽이 학습이 많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오답선지를 전체적으로 다 따져주는 편이 훨씬 학습 효과가 높은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특히나 사관학교든 수능 영어든 요즘 강화되는 상황에서 오답선지 분석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틀렸나? 근데 보통은 정답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물론 일치불일치 형태의 문제들까지 다 따질 필요는 없는데 추론 형태의 문제들은 오답선지를 따져보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3추론, 주제, 제목, 요지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21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명확하게 정답을 줄 때도 있지만 아리송하게 정답을 줄 때는 오답을 지워내면서 정답 하나만 남겨서 정답을 픽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강의에서 제가 관련성 체크라고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훈련도 덩달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근거 찾아보고 정답 선지만 보지 말고 오답 선지까지 봐야 된다. 찍듯이 푼 아리송한 문제들은
불명확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정답 선지 말고 나머지 선지들까지 봐야 된다. 다만 너무 쉽고 명확한 거 이런 것까지 내가 오답해라고 하지는 않겠다. 근데 애매했던 것들은 무조건 확인을 똑바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 수학도 우리 친구들 정답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다? 되게 웃긴다? 근데 뭐가 웃기냐면요. 오늘 맞췄던 문제가 3개월 뒤에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웃겨요. 신기해요, 수학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풀었던 문제집을 채로 걸러내듯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풀었어. 그러니까 오늘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풀면요.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그냥 문제를 다시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점검했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나 없나. 앞에는 맞췄지만 오늘 두세 달 뒤에 보니까 이걸 못 풀겠거든? 그럼 체크해서 그건 다시 한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풀었던 문제에서 맞았는가 틀렸는가와 관계없이 내가 오늘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기준에 맞춰서 한번 다시 풀어. 그러면 100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풀 때 보통 50에서 60문제 정도를 한 번 더 풀게 돼. 훨씬 이해가 깊어져. 그리고 끝내고 나서 한 번 더 채로 걸러내듯이 세 번째 푸는데 애매한 게 있으면 그 애매한 문제만 또 골라서 한번 풀어요. 한 20, 30문제 풀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 자신이 있다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뭐 물론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 한번 딱 풀고 나면 이걸 왜 또 해야 되냐? 내가 기출을 전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야 그럼 네가 풀었던 문제집 갖고 와봐. 해가지고요. 내가 볼 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한 10개 뽑아줘. 풀어봐. 하면 8개도,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8개, 못 푸는 문제가 8개. 한두 개 맞아. 그거 내가 씩 쪼개. 너 공부 다 됐다며. 응?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인강을 보거나 수업을 듣거나 문제집을 푸는 거를 여러분 뭐 유흥이나 업적 같은 게 아니잖아. 궁극적인 목적은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실력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들이 뭔가를 한번 해봤다에 되게 만족해. 그걸 자랑해. 난 무슨 강의도 들어봤다? 무슨 문제도 풀어봤다? 풀어본 거잖아. 그거를 내가 오늘 다시 풀라고 하면 못 풀잖아.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유튜브 쇼츠나 보고 맛있는 과자나 까먹고 잠이나 뒤지기 실컷 자지. 굳이 고생대로 하고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애매하다, 맞췄지만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복습을 항상 해버릇하면서 가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 거 학습 팟캐스트는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독서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오답선지까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문학 관련해서 선지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걸 왜 모를까 싶은데 이걸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분석을 해봤는데 와 이건 수미상관이 되고 이 정도는 수미상관이 안 된대. 평가원 기준으로. 선지가 명확히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수미상관이 어떤 기준 때문에 되는데 이 부분은 뭔가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신기해. 나는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걸 감각적으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시를 통째로 외워버려요. 이 부분은 이런 작품의 이 부분은 수미상관이 됐고 이런 부분은 안 됐어. 그리고 이 부분은 상징법이 맞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회상이고 이 부분은 뭐 액자식 구성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탄법이 사용됐고 이 부분은 서리법이고 예를 들면 특이한 것들 만날 때 있잖아. 이걸 평가하면서 전에 의인법으로 봐줬어. 아 이건 의인법은 안 되고 화리법까지만 된대. 예를 들면 그렇게 진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판단 잘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요. 본문 예시를 샘플로 외워버려요.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 해가지고. 그래서 특정 표현기법에 대한 예시를요. 한 5개 정도 평가원 기준으로 판정이 딱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건 옳다, 그르다. 이거는 무슨 법이다, 아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을 동시에 병치시켰다. 아니면 이거는 1인칭 무슨 시점인데 변형돼가지고 어떻게 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딱 나와. 그러면
특이하다. 내가 이거 다음번에 만나도 버벅거릴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싶은 것들을요. 한 네다섯 개 정도만 특정 표현기법 관련해가지고 예시를 알고 있으면 다음에는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우고 있는 거에 맞춰서 아, 이 정도면은 뭐지? 이 정도면은 공감각적 심상이지. 이거는 어떻게 봐도 시각에 촉각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요. 판단 자체가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그거를 케이스를 암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느려. 왜냐? 매번 생각을 해야 되고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당연한 얘기인데 문학이 늘질 않지. 그래서 저는 예시 문장까지를 통째로 외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막 생각나는 거 꽤 있는데 예, 특이한 것들,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 내가 신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막 외우고 문학에서 샘플로 한두 줄 정도를 통째로 막 외우고 있는 구문이나 구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이런 거 계절감, 이런 거 뭐, 이런 거 시간의 흐름, 이런 거는 안빈낙도, 자연친화, 막 케이스별로. 네, 그랬었죠. 근데 나는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암기수첩에다가 이런 것도 적어놓고 계속 상기해서 심지어는 수학 문제도 많이 외웠어. 그러니까 발상이 너무 특이한 문제들은요, 문제를 통째로 적어놓고 그거를 자투리 시간에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 자체를 떠올려보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로 낭비된다라고 판단되는 시간이 있었거든. 선생님은 사실은 무교인데 종교 특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바람에 항상 종교 행사를 일주일에 몇 시간씩을 다녀야 돼. 근데 그러면 당시 공부 되게 열심히 할 때 선생님은 그 시간 자체가 되게 답답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참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강제 참여였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암기 수첩을 갖고 가서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눈은 앞을 때롱때롱 바라보면서 맑은 눈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같이 분명히 얘가 눈은 뜨고 나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거든. 네, 그 상태로 해서 수학 문제를 10개, 20개씩을 풀고 왔어. 그래서 그 문제 자체는 완벽하게 습득이 되고 음미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 좋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뭐 영단어를 50개 외우기도 하고 수학 문제를 10개 풀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심지어는 수학 문제까지도 특이한 거 나오면 적어놓고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걸 병적으로 되게 좋아했어. 근데 외운다고 표현했지만 암기의 선행 조건은 완벽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자극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으면서 그걸 최대한 그 기억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인지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의력만큼 중요한 게 인지력인데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인지력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이해를 했는데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 자극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받아야 돼. 근데 문제집을 한번 풀고 3달 뒤에 그 문제를 또 다시 푼다? 당연한 얘기인데 거의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관련된 자극들이 계속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학습 양이 많아야 되고 주기적으로 복습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까먹지 않았나 망각 체크를 해서 어떤 특정한 교재들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 풀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학습 이론이나 방법론 관련해 가지고는 미숙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 풀커리를 타시죠. 그렇죠? 근데 단순 풀커리를 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선생님 학습법 영상 앞에서부터 정독 한번 돌리면서 아, 이런 방법도 되게 괜찮겠구나 생각이 된다면 조금씩만 차용을 해보면 마지막에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한 과목당 2-3문제씩만 11월 달에 더 맞게 된다고 7월 달에 더 맞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합격, 불합격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바뀌어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차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관학교 경찰대 관련된 입시 상담들 다양하게 선생님 카톡으로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DYNOC TURN 선생님 카카오톡 아이디고요. 그리고 각종 입시 정보 같은 거 이제 가끔 여기로 입시 요강에 나오는 너무 간단한 얘기들을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제복인 카페 선생님 홈페이지죠. 사관학교 전용 홈페이지인데 제가 운영하는 제복인 카페 가셔서 여기서 질문글 검색해 보시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합격생이나 각 대학 입시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댓글 되게 잘 달립니다. 관리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뭐 각종 입시 정보라든지 현장 강의 소식 같은 것들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땡큐.